안녕하세요. 구박사 파랑새 TV입니다. 심리학이 알려준 발상의 전환과 기법으로 세상살이가 수월해집니다. 심리학의 쓸모를 최대한 살린 심리학을 만나 행복해졌다는 책은 출간되자마자 150만 독자가 감동한 재미있고 실용적인 심리 가이드입니다. 이 책은 인간 심리와 관련된 최신 연구 결과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7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성취를 이루는 방법부터 행복을 위한 심리 법칙까지 살아가는 데 꼭 알아둬야 할 인간 심리 법칙을 총망라했습니다. 세상을 살다가 뜻밖의 고난과 부딪힐 때, 내 마음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나와 타인의 심리 속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를 알아내 대처할 수 있게 해주고 단점을 장점으로 끌어올려 성공할 수 있게 해주는 심리 법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관계를 술술 풀리게 하기 위한 심리 기술과 평범함을 넘어서는 탁월함은 어디에서 오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자아인식, 인간관계, 투자와 소비, 행복, 직장생활, 감정 조절 등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에 심리학이 답합니다. 그 밖에도 무릎을 치게 만드는 깨달음을 주는 내용이 가득합니다. 이 책을 통해 세상을 보는 관점이 확대되고 사람의 심리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장원청이 저자이며 김혜림이 옮기고 미디어숲 출판사에서 펴낸 심리학을 만나 행복해졌다는 책의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동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사회학자 찰스 호튼 쿨리는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거울이고 그들의 모습을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자아관념은 타인과 교류하면서 형성되고 타인의 견해를 반영합니다. 자신에 관한 생각은 타인으로 인해 생기며 타인의 태도로 결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거울 같은 미러링 효과는 우리가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나에 대한 자아인식 또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 여자가 어린아이를 안고 기차를 탔는데 기차 안에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중 한 젊은이는 의자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의자에 앉고 싶어서 울고 불며 손으로 젊은이를 가리켰습니다. 이때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이 아저씨가 너무 피곤한가 봐. 좀 자게 그냥 두자. 아저씨가 자고 일어나면 꼭 자리를 비켜줄 거야. 몇 분 후 젊은이는 눈을 뜨고는 방금 잠에서 깬 듯한 표정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곤 자리를 아이의 엄마에게 내주었습니다. 아이가 울고 불고 할 때는 거들떠보지 않았지만 아이 엄마의 한마디로 인해 그는 정중히 자리를 양보했는데 이것은 자신에 대한 자아평가가 변했음을 보여줍니다. 젊은이는 자신에 대한 아이 엄마의 평가를 들었을 때 그의 자아인식에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짐작해보면 처음부터 젊은이의 자아인식은 나는 두 자리를 차지해도 괜찮아와 같은 이기적인 심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를 들었을 때 그의 자아인식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야. 단지 너무 피곤해서 휴식이 조금 필요했을 뿐이야 라고. 그의 자아관이 변화되자 행동 역시 달라졌습니다. 개인과 사회는 이처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개인은 종종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통해 진짜 자아인식을 완성하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는 사회적 피드백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쪽으로 자신을 대하고 성공하면 내 실력 덕분이고 실패하거나 잘못되면 세상 탓, 남의 탓을 합니다. 이런 이기적 편향은 잠재적 편견입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운동선수는 승리를 자신이 쏟은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패한 후에는 날씨나 심판의 편파적인 경기 운영 같은 다른 요인 탓으로 돌립니다. 부부 사이의 이기적 편향도 가사노동에 대한 부부싸움을 부르고 부부 관계의 불화를 일으킵니다. 이것은 어느 한쪽의 영향을 과대평가 혹은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과 교류할 때 이러한 오류를 피해야 다른 사람과 화합할 수 있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얻은 첫 번째 정보에 따라 사고가 좌우된다는 앵커링 효과가 있습니다. 앵커는 배의 닻을 의미하는데 닻을 내리면 배가 아무리 멀리 움직인들 닻에 묶인 밧줄의 거리만큼 맴돌듯이 우리의 사고 역시 어딘가에 고정되어 왜곡된 선입견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앵커링 효과를 피하거나 감소시키려면 시야를 가능한 넓게 하여 끊임없이 학습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생각을 모으고 다른 사람의 견해와 방법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선입견에 치우친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이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대량으로 수집한 정보를 전면적으로 분석하여 이성적인 판단을 끌어내야 합니다. 사람들이 실패에 대한 걱정이 많을수록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월렌다 효과가 있습니다. 자신이 실패할 것을 걱정해 이를 성공시키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끊임없이 걱정하는 것입니다. 실패할까 걱정하는 심리는 현재 자신이 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기본적인 대응조차 심사숙고하게 만듭니다. 이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에 반응하는 속도 역시 느려져 생각을 둔하게 만듭니다. 심리법칙에는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머피의 법칙이 있습니다. 머피의 법칙은 우리에게 제일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합니다. 맹목적인 자신감은 위험합니다. 머피의 법칙은 우리를 깨우치며 사소한 일에서도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과 사전의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나쁜 일이 터지지 않게 사전에 방지하여 잠재적인 재난을 없애줍니다.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우리는 미리 예방책을 세울 수 있는데 이것은 머피의 법칙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시사점입니다. 생각을 멈출 때 좋은 생각이 떠오른다는 프루잉 효과가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창조적인 사고가 필요할 때 아무리 힘을 쏟아도 정확한 생각의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때가 많은데 오히려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탐색하던 것을 멈출 때 결정적인 영감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프루잉 효과입니다. 심리학자들은 프루잉 과정은 사고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전반적인 사고 과정에 잠재의식 영역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잠재의식을 통해 기억 속에 저장해둔 관련 정보를 조합하고 영감 같은 사고를 획득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리 속에 있으면 현명한 개인도 바보가 된다는 양대 효과는 편승 효과라고도 합니다. 집단의 힘 앞에서 개인이 이성적인 판단을 포기하고 대중의 추세만을 쫓는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을 부정하고 일의 의미를 주관적으로 고려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독립적으로 사고하는 정신을 키우며 대중의 행동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분석도 없이 군중에게 순종해서는 안 되고 대중의 행동이 이성적으로 올바르면 따라가되 대중의 행동이 비이성적으로 주도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전염된다는 걷어차인 고양이 효과라는 심리법칙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나쁜 감정을 해소하지 못하면 화풀이 대상을 찾게 되고 다른 사람 혹은 사물에 화풀이 하여 아무 까닭 없이 화를 낼 뿐만 아니라 약자 앞에서 강하고 강자 앞에서 약해집니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쁜 감정은 바이러스와 같이 사람의 몸에서 다른 사람의 몸으로 전염될 수 있고 그 전염 속도가 바이러스 전염 속도보다 더 빠릅니다. 감정 오염이 끼치는 나쁜 영향이 크므로 나쁜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야생마 엔딩은 사소한 일에 화를 내는 사람의 결말을 의미하는 심리 법칙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사소한 일로 크게 화를 내거나 다른 사람의 과실로 자신에게 해를 입히는 현상을 야생마 엔딩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몸과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의식적으로 격한 감정을 통제해야 합니다. 분한 감정이 곧 폭발할 것 같을 때는 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스스로 이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에게 화내지 마, 분노는 몸을 상하게 할 수도 있어라고 말해줍니다. 화와 같은 나쁜 정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외부 자극에 대한 자신의 인내력과 객관적 평가 능력을 향상하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반복적으로 자신에게 이것은 화낼 가치가 없는 일이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진해서 분노의 감정을 풀며 마음속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불평을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고 친한 친구로부터 충고와 위로를 얻는 것으로 분노를 완화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화가 날 때 주의를 딴 곳으로 돌리면서 분노를 식히고 가능한 빨리 그 환경에서 벗어나면 더 큰 분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노 감정은 점점 사그라듭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헤라클레스 효과는 잘못된 것입니다. 광적인 복수, 보복 행위는 다른 사람의 원한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넓은 마음으로 원한을 감싼다면 분노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이는 남에게뿐만 아니라 자기에게도 유익하게 돌아옵니다. 상대에게 복수심으로 원한을 가지면 잠깐의 쾌감과 더 큰 원한을 얻는 것 말고는 다른 좋은 점이 없습니다. 쌓인 감정을 풀면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호손 효과가 있습니다. 감정 표출은 심리적 균형으로 심리 건강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생겼을 때 무턱대고 통제하거나 억압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방식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할 출구를 찾아 자신에게서 멀어지게 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떠오르면 첫째, 남에게 화풀이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자신의 뺨을 때리거나 욕하거나 심지어 자해하는 등 스스로 해를 입히며 분노를 자신에게 표출해서도 안 됩니다. 셋째, 다른 사람 앞에서 소리 지르고 소란을 피우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나쁜 감정을 전염시켜 감정 오염을 일으킵니다. 또한 자신의 체면에 손상을 입혀 일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태를 더욱 악화시켜 자신에게 더 큰 해로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어떻게 감정을 표출해야 할지를 모르겠다면 한바탕 크게 울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눈물을 통해 유독물질을 몸에서 배출해야 몸과 마음이 모두 가볍고 맑은 기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학습된 무기력은 실패 경험이 쌓이면 무기력에 빠진다는 심리 법칙입니다. 학습된 무기력은 반복된 실패 경험으로 자신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상황에서조차 불가능하다고 포기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장기간 부정적 생활 경험이 축적됨으로써 자신감과 성공을 추구하는 동력이 상실된 것입니다. 하지만 무기력이 학습되듯이 낙관주의도 학습될 수 있습니다. 카렐 공식은 가장 나쁜 것을 받아들여 가장 좋은 것을 추구한다는 심리 법칙입니다. 성공학의 대가인 데일 카네기는 카렐 공식을 정의했는데 가장 나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먼저 정신적으로 받아들이고
침착하게 집중하여 문제를 해결하면 걱정의 근원을 지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렐 공식 사용법의 첫 번째 절차는 먼저 두려움을 없애고 이성적으로 전체적인 상황을 분석합니다. 그 후 실패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제일 나쁜 상황이 무엇인지 찾아냅니다. 두 번째 절차는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제일 나쁜 상황을 찾아낸 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비록 상황을 돌이킬 수 없더라도 우리는 빠르게 털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절차는 그 후 우리는 평화롭게 우리의 시간과 힘을 쏟을 수 있고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인 제일 나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시도할 수 있습니다. 적절히 대처한다면 우리는 빠르게 가장 나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계속 걱정만 한다면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걱정의 안 좋은 점은 우리의 집중력을 망친다는 것입니다. 카렐 공식을 사용하여 더 이상 걱정하지 않을 때 비로소 많은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것입니다. 섣불리 자기 인생의 한계를 설정하지 마세요. 무의식적으로 비교적 낮은 목표를 마음속에 정한 후 자신의 실제 능력을 제한하는 현상을 벼룩효과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엄청난 힘이 잠재되어 있고 주위 환경에 어떤 제한이 있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잠재 능력에 한계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미래지향적이고 도전정신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더욱 효과적이라는 노크 법칙이 있습니다. 노크 법칙과 벼룩 법칙은 상호 보완적입니다. 벼룩 효과는 낮은 목표 설정으로 사람의 능동성을 떨어뜨린다고 말하는 반면 노크 법칙은 너무 높거나 비현실적인 목표는 적극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목표는 자신의 모든 잠재 능력을 끌어냅니다. 목표는 높아야 하지만 만약 목표 자체가 자신의 잠재 능력을 뛰어넘는다고 생각되면 동기부여가 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목표는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각자에게는 천부적인 재능이 있습니다. 발라의 효과란 제한적인 시간과 힘을 가장 뛰어난 영역에 쏟아야 최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일을 찾아야 하고 그것을 열렬히 사랑하고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정적으로 우리의 방향을 장악할 수 있고 나아가 정확한 목표를 향해 모든 힘을 쓸 수 있습니다. 위기를 무시하는 것이 진정한 위기라는 삶아 죽은 청개구리 효과라는 심리법칙이 있습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 한 연구자는 유명한 개구리 실험을 하였습니다. 개구리 한 마리를 끓는 물에 던지자 개구리는 바로 튀어올랐습니다. 그 후 다시 개구리를 찬물이 가득 담긴 큰 냄비에 넣고 천천히 냄비를 가열하자 개구리는 외부 온도 변화를 느끼면서도 타성에 젖어 밖으로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온도가 올라가 결국 견딜 수 없을 만큼 뜨거워졌는데도 이미 튀어오를 힘을 잃은 개구리는 그대로 삶아져 죽고 말았습니다. 만약 우리도 위기의식을 상실한다면 따뜻한 물속의 개구리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행동할 최적의 타이밍을 놓치고 결국 예측할 수 없는 손실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위기는 재난에 처했을 때가 아니라 점점 퇴화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천천히 잠식되고 서서히 잠겨 결국 깨달았을 때는 너무 늦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성공이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일단 어느 방면에서든 성공하거나 진보한다면 더 많은 성공과 진보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 효과입니다. 영국에 성공이 성공을 번식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은 자주 들어도 성공은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은 별로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태효과는 다르게 표현하면 성공 자원의 축적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가득하고 그 자신감 덕분에 더욱 성공합니다. 좋아질 거라고 믿으면 정말로 좋아진다는 플라시보 효과가 있습니다. 플라시보 효과는 미국의 의학학자인 피케 박사에 의해 제기된 개념으로 아무 효과가 없는 치료를 받더라도 치료 효과를 기대하거나 믿으면 병의 증상이 완화된다는 현상을 말합니다. 플라시보 효과는 잠재의식적 자기암시입니다. 잠재의식은 무궁한 힘이 있고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적극적인 암시를 주어야 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나는 할 수 있어. 이 일은 나에게 아주 간단한 일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극이 있어야 해이해지지 않고 노력하여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파리 효과라고 합니다. 사람의 잠재력은 자극에서 나옵니다. 사람은 타성이 있어서 외부의 자극이나 진동이 없다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변하고 편안함만을 추구하며 그럭저럭한 인생길을 걷게 됩니다. 선택 전에는 망설이지 말고 선택 후에는 후회하지 마세요. 심리학에서 이해 득실을 계속해서 저울질하며 망설이고 결정하지 못하는 현상을 비리당의 당나귀 효과라고 합니다. 우유부단한 사람은 언제나 선택 사이에서 배회하며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이것은 선택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의외로 대부분의 선택의 순간은 천천히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습니다. 어느 것도 선택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첫인상이 성공의 반을 차지합니다. 이것을 초두효과라고 합니다.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초두효과의 직관적인 반영입니다. 첫인상이 매우 중요하고 그중 시각적인 인상은 특히 중요합니다. 비록 한 사람의 내재적인 부분과 외재적인 부분이 다르더라도 초두효과 그 자체는 일종의 순수한 감정의 판단일 수 있습니다. 일단 감정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형성되면 이성적인 판단으로 인상을 바꾸는 데는 힘이 듭니다. 결국 첫인상이 매우 깊고 오래갑니다. 친밀할수록 마지막 인상을 잘 남기세요. 이것을 최신 효과라고 합니다. 최신 효과는 다양한 자극이 단발적으로 나타날 때 인상의 형성은 주로 최근에 나타난 자극으로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우리는 타인에 대해 얻은 가장 새로운 인식을 받아들여 이전에 형성된 타인에 대한 평가를 덮고 감춥니다. 낯선 사람과 만날 때는 첫인상인 초두 효과가 크게 작용하고 익숙한 사람과 만날 때는 최신 효과가 크게 작용합니다. 낯선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제일 중시하는 것은 처음 만났을 때 느끼는 감정이고 친구와 헤어진 후 제일 그리워하는 것은 이별 직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초두 효과와 최신 효과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을 사귈 때는 모든 면에서 깊이 타인의 상황을 이해해야 하고 단편적인 인상으로 섣불리 평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미소 효과입니다. 미소는 황금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소 효과는 만디노 효과라고도 하는데 미소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좋은 윤활제이며 사람 간의 심리적 거리를 가깝게 끌어당깁니다. 사람이 웃을 때 전신 근육은 가장 느슨한 상태가 되고 심리 상태 역시 상대적으로 안정됩니다. 따라서 미소는 가장 긍정적인 감정 표현 방식입니다. 게다가 미소가 가져오는 긍정적인 감정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웃음은 사람의 마음을 자극하는 긍정 에너지가 되어 우리를 기운나게 하고 놀라운 잠재 능력을 불러일으킵니다. 일상에서도 미소는 얼음을 녹이며
타인의 호감을 얻게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거나 난처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미소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미소로 해결하지 못할 일은 없으며 우리는 그저 진심을 보이기만 하면 됩니다. 미소는 인간관계의 통행증이며 미소를 띤 사람과 상대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소는 단순한 기교가 아니라 진정성입니다. 거짓 웃음을 짓는 표면적인 호의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다면 당신은 진정성을 보여야 합니다. 진정성의 표현은 진정성 있게 웃으면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누구든 진심 어린 웃음을 보이는 사람을 함부로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남들도 내 생각과 같을 거라고 착각하는 것을 허위 합의 효과라고 합니다. 이것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고가 떨어지는 전형적인 심리적 표현입니다.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면 안 되고 타인의 시선에서 문제를 생각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시도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원인은 자기 생각을 바꾸려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내면 세계를 깊이 살피지 못하면 상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상대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은 감정을 이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상대를 이해하고 그 사람 입장에 서서 그가 느끼는 감정을 똑같이 느껴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에 서서 다른 사람의 생각과 느낌을 생각하거나 일반 사람의 처지에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 생각합니다. 또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가정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의 사고는 자신이 설정한 범위 안에 국한해서 생각하는 것이고 타인의 감정과 느낌을 근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감정을 이입하고 진정으로 처지를 바꾸어 타인을 생각한다면 비로소 역지사지가 작용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의 공통된 욕망이며 이런 욕망을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타인의 생각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카네기는 다른 사람의 자존감이 큰 만족을 얻게 되면 다른 사람 역시 우리를 인정할 거라고 했습니다. 자존감을 얻는 법칙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인정을 받고자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진심이 담긴 찬양입니다. 사람들의 사교적 행동 중에서 타인의 자존감을 만족시키는 것은 중요한 원칙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의사를 존중해 주기를 뼛속 깊이 원합니다. 우리가 이 욕구를 인정하면 더욱 사랑과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보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타인의 자존감을 만족시키는 과정에서 치르는 어느 대가보다 클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단지 그가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나도 그를 좋아합니다. 이것을 서로를 좋아하는 법칙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강아지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강아지는 그저 우리를 좋아하고 보기만 해도 꼬리를 흔들며 진심으로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대가 자신을 좋아하는 것을 바라는 동시에 우리가 그를 좋아하는 걸 상대방이 느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진심으로 상대를 좋아할 때 우리의 쾌감은 표정이나 몸짓 같은 비음성적 행동으로 표현되는데 상대가 우리의 쾌감을 느낄 때 역시 자연스럽게 쾌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표현은 상대의 자존감에 의해 아주 큰 만족을 얻기 때문입니다.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친밀하게 지내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기본적인 법칙입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을 좋아하면 그 역시 나를 좋아하게 됩니다. 같은 이치로 우리는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을 싫어하는데
겉으로는 다정해 보여도 이러한 싫은 감정은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감정입니다. 누군가 더 이상 칭찬하지 않으면 좌절감을 유발하고 이러한 좌절감은 쉽게 불만과 반감을 일으킨다는 것을 에런슨 효과라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교제는 결국 자기 욕구의 만족이며 타인이 자신에게 주는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좌절감을 싫어하며 좌절감을 가져다주는 사람조차 싫어합니다. 우리는 성취감을 좋아하며 성취감을 가져다주는 사람을 각별히 좋아합니다. 에런슨 효과는 사람은 자아의식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본능적으로 싫어한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일반적인 의사소통이나 비즈니스 협상, 마케팅 분야 등 모든 영역에서 융통성 있게 에런슨 효과를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로부터 타인의 정서적 리듬을 파악하여 호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타인에게 호감을 사고 싶다면 자주 만나세요. 자주 볼수록 호감도가 올라가는 단순 노출 효과가 있습니다. 평소에 정성을 들이고 자주 만나 사귀어야 우정의 나무는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결점이 전혀 없는 사람이 반드시 호감을 사는 것이 아니며 가장 호감이 가는 사람은 평소에 똑똑하지만 작은 결점이 있는 사람이라는 엉덩방아 효과 또는 실수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완벽하게 행동하며 어떤 결점도 보이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오히려 거리감을 느낍니다. 결점이 없는 사람은 없는데 단지 결점을 숨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엉덩방아 효과는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광고 마케팅에서도 적용됩니다. 단지 장점만 떠드는 것은 판매에 유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적당히 상품의 단점을 드러내 보이면 한편으로는 고객에게 신뢰를 얻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품의 결점과 동시에 장점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완벽을 원하지만 어느 누구도 완벽한 것은 존재한다고 믿지는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있을 결점을 추측하게 하기보다는 직접 결점을 드러내는 편이 오히려 낫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은 인간의 본성 깊은 곳에 잠재되어 상황의 변화와 필요에 따라 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회 질서가 바로잡힌 환경에서 악한 본성은 깊숙이 감춰지지만 법으로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을 만나면 권력을 쥔 루시퍼처럼 언제든지 밖으로 튀어나와 좋은 사람을 악한 사람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루시퍼 효과라고 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발견입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도덕과 사회윤리는 항상 선과 악을 구분지으며 악한 사람을 경계하고 선량하게 사는 것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루시퍼 효과는 좋은 사람과 악한 사람이 원래 정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규정지어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사람일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좋은 사람일 뿐 상황이 돌변하여 무자비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손에 쥐면 당장이라도 악마 같은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좋은 사람도 마음속엔 악한 본성이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투며 양보하지 않아 작은 일이 큰 싸움이 되고 결국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양쪽 모두 손해를 보는 것을 치킨 게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앞으로 나아가는 동시에 물러설 줄도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 양보는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오로지 공격만 한다면 싸움닭의 함정에 빠질 것이고 서로 상처만 입는 결과를 볼 것입니다. 부탁할 게 있다면 먼저 호의를 베푸세요. 호의를 베풀면 사람들은 보답하고자 하는 심리가 발생합니다. 또한 신세를 지면 갚아야 한다는 심리는 사람들이 평소 거절할 수도 있는 요구도 쉽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것이 호혜의 법칙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친구나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의 요구를 더욱 들어주고 싶어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호혜의 법칙은 이 상식을 부정합니다. 사람들이 호의를 받아서 갚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설령 그 사람이 자신이 싫어했던 사람이더라도 나는 반드시 그를 위해 무언가 해야 해라는 강렬한 보답심리, 즉 호의 심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사의 초기에 형성된 본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호혜는 본능이기 때문에 개인의 성향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낯선 사람 혹은 우리가 싫어했던 사람에게 더 강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상대에게 먼저 작은 호의를 베푼 후 자신의 요구를 말한다면 상대가 그 요구를 거절할 가능성은 작아집니다. 문간의 발들이기 효과는 누군가 타인의 작은 요구를 받아들이면 인지적 부조화를 피하고자 혹은 타인에게 일치된 인상을 남기기 위해 더 큰 요구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한 남자가 마음속에 둔 여자를 쫓아다닐 때 단번에 일을 끝내려고 평생 함께 살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먼저 같이 영화 보자, 밥을 먹자, 함께 놀자 같은 작은 요구를 말하며 그 후 점점 친밀한 동반자가 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문간의 발들이기 효과는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과한 요구를 해야 할 때 작은 요구를 먼저 말하는 것이 상대가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 밖에도 우리가 크게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작고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세부 목표로 분해하면 작은 목표를 달성하여 마지막에 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도 문간의 발들이기 효과를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간의 발들이기 효과는 작은 요구를 통해 큰 요구를 들어주게 되는 것인데 이와는 반대로 먼저 무리한 요구를 말하고 이어서 비교적 간단한 요구를 말하면 상대는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는 대신 간단한 요구는 받아들인다는 문간의 머리 들여놓기 효과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거절이 주는 심리적 압박은 동의할 때보다는 큽니다. 다른 사람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거절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작거나 쉬운 일을 하나 더함으로써 죄책감의 균형을 잡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보상심리이며 두 번째의 작은 요구에 동의함으로써 첫 번째 요구를 거절한 데 대한 죄책감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문간의 머리 들여놓기 효과는 우리 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지만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사용하면 의사소통과 교류를 가능하게 하고 적은 노력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좋은 일을 한다는 명목하에 높은 도덕적 잣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설령 상대방이 보상심리로 불합리한 요구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심리적 반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떤 정보를 숨겨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할수록 사람들은 갖가지 방법으로 그것을 알고 싶어 한다는 금지된 과일 효과라는 심리 법칙이 있습니다. 금지된 과일 효과는 반항심리와 호기심이라는 두 가지 심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에 호기심을 가지며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반항심은 인류의 본능입니다. 금지된 과일 효과는 그 일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에게까지 반항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금지된 과일을 먹게 만든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만약 억압을 멈추고 인정하며 관용의 태도를 보인다면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갈망과 집착은 사라질 것입니다. 즉, 억압보다는 자연스럽게 놔두는 것이 더 좋습니다. 가로막는 것보다 소통하는 게 좋고 금지할 수 없는 것과 크게 금지할 필요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금지를 없애는 것이 의외의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누구를 계속 반복해서 설득할수록 오히려 반감을 키웁니다. 이것을
한계 초과 효과라고 합니다. 한계 초과 효과는 지나치게 자극한 시간이 오래되어 이로부터 심리적 면역, 심지어 심리적 반항심을 불러일으키는 현상입니다. 연속해서 자극을 강하게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은 적극적으로 이 자극을 무시하고 심리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돕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하지 않도록 말하면 처음에는 상대에게 수치심을 주면서 그 행동을 못하게 막을 수 있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면 상대의 마음속에 면역력이 생기고 설득 효과는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끊임없이 잔소리를 멈추지 않는 사람은 듣는 사람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하는 말이 진짜 다른 사람이 꼭 들어야 하는 말인지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어떤 소통이든 특히 다른 사람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 설득하고 유도하는 의도가 있다면 무의미한 반복은 피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정반대의 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비쌀수록 잘 팔린다는 배불런 효과가 있습니다. 상품의 가격이 비쌀수록 소비자의 구매욕이 더욱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구매자의 소비 행위가 단순히 물질적 만족이 아니라 심리적 만족감을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상품의 가격이 곧 구매자의 부와 지위를 드러내는 유일한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싸니까 당연히 좋을 거다라는 심리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소비 행태는 사회가 발전할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사치품의 경우 브랜드가 지닌 가치, 브랜드를 대외에 홍보하는 마케팅 비용이 포함된 값이기 때문에 싼 게 비지떡이라는 논리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소비자는 가격보다는 상품 자체의 질을 따져봐야 합니다. 일반 상품은 장단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소비자가 자신의 판단력을 믿어도 되지만 값비싼 고급 제품은 전문가의 안목을 빌려 품질을 살펴야 합니다. 품질이 가격을 결정하며 가격이 품질을 증명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배불른 효과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수요와 공급 원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물건 가격이 올라가면 사는 사람이 적어지고 가격이 내려가면 사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가격이 올라가면 사는 사람이 많아지고 가격이 내려가면 사는 사람이 오히려 적어지는 현상이 있는데 이것을 키펜의 역설이라고 하며 그런 상품을 키펜제라고 합니다. 키펜의 역설을 부동산에서 살펴보면 집값이 떨어질수록 오히려 집을 사려는 사람은 없어지고 집값이 오르면 오히려 집을 사려는 사람이 끊임없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어떤 주식 가격이 상승하면 사람들은 모두 광적으로 이 주식을 사재기 합니다. 반면 주식 가격이 하락하면 주식을 사려는 사람은 오히려 줄어들고 주식을 가진 사람은 빨리 주식을 팔고 싶어 합니다. 부동산과 주식은 대체 가능성이 낮은 필수품인데 이런 상품을 키펜제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나 키펜제가 아닌 물품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일종의 소비 함정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물건의 가격이 갑자기 오를 때 빨리 사야겠어. 그렇지 않으면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고 더 이상 머뭇거리면 살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성이 본능보다 느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본능 반응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이성에 의해 바로 가려집니다. 어떤 상인들은 긴박감을 만들어서 우리의 본능이 소비할지 말지를 신속하게 결정하게 만듭니다. 결국 키펜제에 속하지 않는 상품에 대해 상승과 하락을 쫓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자발적으로 소비의 함정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의존성 법칙은 인간 사회의 기술 발전이나 제도의 변화가 물리학의 관성처럼 일단 어떤 경로로 들어가면 이 경로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물리세계처럼 인류 사회에도 수익 증가와 자기 강화 체제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면
마치 돌아오지 않는 길을 걷는 것처럼 관성의 힘은 이 선택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쉽게 벗어날 수 없게 만듭니다. 24시간 편의점은 의존성 법칙을 효과적으로 이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객들은 일상용품을 살 때 자기가 제일 익숙한 가게에 가고 자신의 요구에 맞는 가게를 한번 선택하면 바꾸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직업 발전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첫 직장입니다. 만약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한 직업에 오래 종사할수록 경로 의존의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고정된 경로에서 보수가 증가하고 자기 강화 심리가 강해질수록 경로 변경, 즉 직업 변경의 비용도 커집니다. 고유한 경로를 버리는 데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고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하므로 더욱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일단 결정을 내리면 확고하게 경로를 전환하고 새로운 직업계의 경로로 용감하게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다시 성공의 궤도로 돌아가는 유일한 선택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속에 일종의 압력 시스템이 생기는데 이 시스템은 우리를 긴장 상태로 만듭니다. 일을 완성하지 못하고 중단했을 때 이러한 긴장 상태는 한동안 지속되고 미완성한 임무 역시 계속 마음을 짓누릅니다. 이런 현상을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나 임무를 완성하면 이러한 긴장 상태는 즉시 사라지고 우리의 뇌는 그 임무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즉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단 시작하면 자이가르닉 효과가 발휘되어 그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떤 일을 계속 미루고 어떤 특정 시점을 기다렸다가 다시 시작하겠다고 생각한다면 그 일을 영원히 시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공을 향한 첫걸음은 꿈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어떤 일을 할 계획이라면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일을 즉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단 행동하기만 하면 혼신의 힘을 다해 몰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몰입할수록 그 꿈을 지키겠다는 결심이 확고해지고 꿈을 이룰 기회는 더욱 커집니다. 침묵할 줄 알아야 좋은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에서 적절한 침묵은 목이 터지게 다투는 논쟁보다 더 쉽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있고 나아가 상대방을 믿고 복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효과를 굿맨 효과라고 합니다. 침묵으로 자신의 진짜 생각과 의도를 숨김으로써 시기가 무르익을 때 한 번의 주도권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말로 상대를 억누르고자 할수록 그 의도가 탄로날 가능성이 큽니다. 적절히 침묵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으로 자신의 신체 언어를 통제하고 상대에게 그 의도를 알아차릴 수 없게 만듭니다. 침착하지 못한 사람은 늘 냉정한 사람 앞에서 실패합니다. 그들은 너무 성급하게 표현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과 이치를 고려할 시간 없이 결국 자신의 약점을 노출하기 때문입니다. 침묵과 경청은 연결되어 있어서 경청할 줄 모르면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없습니다. 침묵할 줄 모르면 다른 사람의 말을 효과적으로 경청할 수 없습니다. 심리학에서 긍정적인 기대나 관심이 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노젠탈 효과 혹은 기대 효과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신이 좋아하고 흠모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노젠탈 효과는 다른 사람에게 갖는 기대, 동시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갖는 기대를 말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갖는 기대는 자기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본능을 요구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바라는 바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 마음에는 한 줄기의 만족감이 생기며 곧 기대감으로 부풀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기대에 따라 자신을 형상화하고 결국에는 다른 사람이 기대한 모습으로 변합니다. 역으로 기대 효과를 이용하여 타인을 내 의도대로 행동하게 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부하 직원에게 가슴 가득히 기대를 품고 이러한 기대를 부하 직원에게 알리는 것은 단순히 명령을 내리거나 다른 동기부여 형식을 취할 때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기대가 보여주는 힘은 넌 안 돼, 넌 쓸모없어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관리자들이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런 부정적인 기대는 부하 직원에게 나에 대한 상사의 기대가 이렇게 낮은데 아무리 일을 못해도 상관없겠지라는 자기 암시를 하게 만듭니다. 시간이 흐르면 결국 그는 정말로 쓸모없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모든 나쁜 일은 우리가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진짜 나쁜 일이 된다는 말은 유명한 슈와르츠의 논단입니다. 행복은 불행의 외투를 걸치고 우리 삶에 걸어 들어옵니다. 행복을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불행 속에서 행복의 그림자를 볼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불행 속에서 행복을 찾는 법을 배워야 비로소 효과적인 대책을 세우며 불행의 추세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불행의 이면에는 행운이 숨겨져 있고 행운과 불행의 유일한 차이점은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일 뿐입니다. 아무리 큰 불행이라도 평정심을 갖고 받아들이고 또한 그것을 인생에 필요한 경험으로 생각해서 그 안에 담긴 행복의 요소를 찾아낸다면 그것 또한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입니다. 불행은 모든 사람의 삶에 있는 경험 중의 일부이고 별난 행복일 수도 있습니다. 행복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느낌입니다. 얼마나 많은 행복을 얻을 수 있는가는 오직 행복에 대한 민감도에 달려 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항상 즐겁고 마음으로 느낄 줄 알면 행복은 반드시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항상 일깨워줍니다. 디드로 효과는 더 많이 얻을수록 만족하지 않는 심리현상을 말합니다. 어떤 것을 얻지 못할 때는 잠시도 기다리지 못하고 일단 얻으면 그 욕심은 끝이 없어집니다. 사람들은 종종 디드로 효과의 함정에 빠집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자신이 갈망하는 많은 것들이 쓸모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에서 쓸모없는 뭔가가 있다면 이 물건을 꼭 가져야 할 게 아니라면 포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포기를 알면 비로소 욕망의 무한한 팽창을 막을 수 있고 자신의 삶에 더 충실해지며 태연하고 홀가분하게 살 수 있습니다. 디드로 효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과한 욕망을 억제하고 줄이는 것입니다. 번잡하고 무의미한 욕망을 버린다면 자신의 삶을 더욱 충실하고 간단하며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힘찬 응원 부탁드립니다.